몸이 지금 배터리가 딱 2% 남은 스마트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면 진짜 간당간당하네요. 그쵸? 앱 하나를 켜려고 해도 화면이 막 멈추고 터치도 안 먹히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엄청 불안한 상태잖아요. 네,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네요. 근데 당신이 하루하루를 이렇게 겨우 버텨내는 이유가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휴먼 운영체제, 그러니까 휴먼 OS 자체가 완전히 방전되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아, 내 탓이 아니라 시스템 탓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딱 나타나서 수술이나 약물도 전혀 없이 당신의 몸을 재부팅해서 85%의 풀 퍼포먼스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85%면 거의 새 폰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가입비로 수백만 원을 내야 하고 그들이 정한 아주 엄격한 사상적, 물리적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돈을 내는데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이 거침없고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라만홀딩스라는 기업의 내부를 해부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이들은 지금 공인심사관 혹은 마스터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직업군을 모집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내부 프레젠테이션이랑 교육 지침서 그리고 꽤나 도발적인 비즈니스 전략 문서들을 나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들은 사실 그 스케일이나 접근 방식 면에서 여러모로 엄청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이들의 시스템이 과연 혁명적인 헬스케어의 미래일지 아니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 환상일지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들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100% 진리라고 보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네. 하지만 이들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체를 바라보는 그 논리 구조만큼은 진짜 지독하게 정교하거든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년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2만 3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주장합니다. 2만 3천 명이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유행성 건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체를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으로 보고 이걸 최적화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인심사관이 도대체 고객에게 뭘 파는 사람인지 이해를 하려면 일단 그들의 근본 철학을 봐야 하잖아요. 네, 이른바 휴먼 OS 최적화 패러다임이죠. 맞아요. 제가 문서를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약간 100마력짜리 거대한 엔진을 탑재한 최신형 자동차가 있다고 쳐보죠. 네, 좋은 차네요. 그런데 어딘가 시스템이 꼬여서 에너지가 막 줄줄 새어나가는 거예요. 결국 30마력의 출력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효율이 엄청 떨어져 있군요. 네, 이 고장난 차를 몰면서 오르막길에서 억지로 엑셀을 밟아대는 것. 라만홀딩스는 현대인의 삶을 이런 자해행위로 규정하더라고요. 아, 자해 행위.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이들이 기존의 의학이나 헬스케어가 가진 관점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점입니다. 질병을 치료한다는 그 관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픈 곳을 찾아내서 고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엑스레이식 접근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딱 하나로 봅니다. 바로 세포 내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전압 부족으로 다 통일시켜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미토콘드리아 전압이요. 자료에 보면 그 양성자 구배를 능동적으로 제어한다 어쩐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용어가 좀 어렵죠.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 폭격이거든요. 뭐 과학 시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든다는 건 배웠지만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제어한다는 건지 좀 쉽게 풀어주시죠. 되게 쉽게 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막아두는 댐이요. 네. 댐 한쪽에 물을 가득 채워두면 수위 차이가 생기잖아요. 수문이 열릴 때 그 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힘으로 전기를 만듭니다. 아, 수력 발전처럼요? 그렇죠. 우리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아요. 양성자라는 입자들을 한쪽에 잔뜩 모아두고 그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오, 농도 차이가 그 댐의 수위 차이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나 독소, 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댐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새니까 발전이 제대로 안 되겠죠? 전압이 떨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발전소가 멈추는 거죠. 라만홀딩스의 주장은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에요.
인체의 순환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조율해서 이 댐의 누수를 막고 세포 발전소를 다시 쌩쌩하게 돌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최적화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누수를 막아서 인체 가동률을 85%의 풀 퍼포먼스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럼 이 공인심사관이라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뭐 의사나 영업사원이라고 부르지 않겠네요? 절대 안 그러죠.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과 인체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시스템 아키텍트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아키텍트. 이름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를 차단하는 에너지 조정자로 포지셔닝합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엔지니어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아요. 타이틀 한번 기가 막히게 뽑았네요. 자, 그럼 댐의 누수를 막는다는 개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 누수를 막고 최적화를 증명하느냐는 겁니다. 문서 보면 뭐 제이커브 역전이, 역로하니 하는 엄청난 단어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아주 파격적인 용어들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엄청난 변화를 위해서 고객이 헬스장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식욕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고요. 이른바 패시브 모드라고 하죠. 네, 맞아요. 패시브 모드. 그냥 의지력을 완전히 0%로 두고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누워만 있어도 된다고 하니 솔깃하죠. 엄청 솔깃하죠. 근데 무슨 PEMF니 VNS니 하는 기계들로 시스템을 복구한다고요? 이게 뭐 마법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 대목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적 기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PEMF는 펄스 전자기장 기술을 말합니다. 되게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랑 비슷한 원리예요. 무선 충전기요? 몸을 무선 충전한다는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몸에 통과시켜서 체내에 미세한 전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엉겨붙은 적혈구를 떨어뜨리고 모세혈관의 순환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거죠. 아, 강제로 순환을 뚫어버리는 거군요. 그럼 VNS는 뭐죠? VNS는 미주신경 자극입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교감신경, 즉 전투모드 스위치가 항상 켜져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날 써 있죠. 이 미주신경에 특정 주파수를 쏘아서 강제로 휴식 및 소화 모드로 스위치를 탁 꺼버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막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억지로 안정을 취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네, 기계가 물리적으로 내 뇌 스위치를 그냥 팍 눌러버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주관적인 플라시보 효과를 철저히 혐오합니다. 플러시보를 혐오한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뭐 마사지 받고 나서 아, 오늘 시원하네요? 하는 식의 그런 주관적인 감정적 피드백 있잖아요. 그런 걸 배제하고 무조건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오, 철저하네요. 네. 최적화는 정확히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45% 단계에서는 인체의 구조적 불균형을 0.5도 이내로 보정합니다. 0.5도요? 아니, 뼈나 관절 틀어짐을 그렇게 미세하게 잡는다고 에너지가 확 달라지나요? 자동차 휠 얼라인먼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축이 단 0.5도만 틀어져도 고속으로 달리면 차가 엄청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아, 연비도 박살나고요. 그렇죠. 인체도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이 축을 잡고 나면 이제 두 번째 65%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선 근육 동원율을 70% 이상으로 확 증가시킵니다. 근육 동원율을요? 운동을 안 하는데 그게 되나요?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신호의 트래픽잼을 뚫어버리는 원리예요. 그래서 평소에 30%밖에 못 쓰던 근육을 일제히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게 시스템 병목을 해결한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85% 단계에 이르면 산소 섭취 효율인 VO2 max의 90% 이상을 활용하게 되고요. 와, 90%나요? 네, 그리고 코어 심부 온도가 37.5도에서 38도로 아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면역력과 대사율이 완전히 극대화된다는 게 그들의 데이터죠. 와, 이거 문서가 묘사하는 최종 결과물을 보면 거의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솔저 수준이거든요. 좀 초인적인 느낌이 있죠. 네, 16시간 동안 엄청난 압박 속에서 고강도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도 단 6시간 수면만 딱 취하면 세포랑 신경계가 100% 완전 리셋된다. 브레인 포구도 없고 지치지도 않는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나 사업가라면 누구나 눈이 돌아갈 만한 완벽한 꿈의 상태 아닙니까? 당연히 지갑을 당장 열고 싶어지죠. 저부터도 솔깃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점이죠?
이렇게 매력적인 시스템을 팔면서 심사관들은 고객을 걸러내기 위해 아주 깐깐하고 엄청 콧대 높은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을 다 내겠다고 해도 아무나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인심사관의 3대 핵심 임무가 바로 그 심사 과정에 딱 맞춰져 있어요. 어떤 임무들이죠? 첫 번째는 목적 심사입니다. 대상자가 단순히 통증만 없애려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마인드셋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식 및 체득 심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전압 저하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완벽히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확인하죠. 테스트를 보는 거네요, 일종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 심사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체득했는지까지 평가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강하게 태클을 하나 걸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고객이 이른바 인체 운용 시스템 가동권을 사려면 무려 44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고객이 미토콘드리아 전압 같은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440만 원을 결제하겠다는 사람을 절대 받지 않고 돌려보낸다고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무관용 원칙이라고 부르죠. 아니 솔직히 기업이 돈을 싸들고 온 고객을 문전박대한다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됩니까? 오히려 어떻게든 현란한 말로 설득해서 팔아치우려고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오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연결해 보면요. 이 무관용 원칙이 얼마나 고도로 설계된 법적, 구조적 방어막인지 깨닫게 됩니다. 방어막이요? 돈을 안 받는 게 어떻게 방어막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우리가 당신의 만성 피로와 허리 통증을 싹 고쳐줍니다 라고 홍보하면서 아무 고객이나 440만 원씩 받고 시술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돈은 많이 벌겠죠? 돈은 벌겠지만 즉각적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에 휘말립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료 행위를 한 게 되니까요. 그러네요. 덜컥 잡혀갈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고액의 가입비와 지식재산권 명목의 자본이 오가는 이 수익 구조는요. 자칫 외부에서 볼 때 불법 다단계나 유사수신 행위로 오인받을 법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하,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다. 이건 휴먼 OS 최적화를 위한 교육과 지식, 데이터를 파는 것이다. 라고 딱 선을 긋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지식을 공부하고 무슨 시험 치르듯이 심사를 통과해서 파트너로 합류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와, 진짜 머리 좋네요. 철저히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만 받아들임으로써 나중에 치료해준다더니 효과가 없잖아 라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분쟁이나 환불 요구 같은 싹을 애초에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무관용 원칙은 무슨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네. 브랜드의 순수성을 지키고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비즈니스 룰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고도의 전략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소름 돋게 치밀하네요. 약간 유명한 클럽 앞에 무서운 기도들 세워두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VIP 라인을 치는 그런 희소성 마케팅인 동시에 완벽한 법적 방패였어요. 아주 튼튼한 방패죠. 자, 그러면 심사관이 고객을 그렇게 깐깐하게 평가한다면 대체 심사관 본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이 직업을 통해 얼마나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길래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파헤쳐 봐야죠. 문서를 보니까 심사관이 되는 진입장벽 자체도 엄청나더라고요. 본인부터 돈을 꽤 많이 내야 하던데요? 네, 공인 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혹독한 과정을 거칩니다. 본사 유튜브 영상 10편을 시청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네, 그건 쉽죠. 무려 40시간에 달하는 전수 창업자 이수 프로그램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기술적 기전뿐만 아니라 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의 철학을 철저히 내재화하는 거예요. 40시간 교육, 빡세네요. 게다가 초기 비용도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시스템 지식재산권 구매 명목으로 660만 원, 그리고 매월 회비로 275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오, 잠깐만요. 당신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들으면서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일해서 돈을 벌려고 취직을 하는 건데. 돈을 오히려 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처음 시작할 때 660만 원을 내고 게다가 매달 275만 원을 또 낸다고? 이건 좀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이나 다단계 초기 투자 비용 구조랑 되게 흡사해 보이거든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도대체 수익 구조가 어떻길래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내고 마스터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이들이 제시하는 재무 로드맵은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이 시스템의 목표는 일반적인 영업사원처럼 막 매달 수십 명의 불특정 다수를 쫓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목표 고객은 딱 4명입니다. 단 4명이요. 아니 4명한테 팔아서 매달 275만 원의 회비를 감당하고 수익까지 낸다는 게 수학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4명의 아주 검증된 고객 혹은 하위 파트너만 딱 유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월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와, 4명으로 2천만 원? 네, 이 고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7억 원의 자산가로 성장한다는 게 이들이 심사관들에게 약속하는 로드맵이죠. 4명만으로 월 2천만 원이라 뭐 수학적으로는 엄청난 고단가 정책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이 비싼 걸 어떻게 영업하나요? 아까 고객한테 감정적인 영업을 철저히 금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걸하지 않죠. 제발 한 번만 해보세요. 이런 걸 절대 안 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감정 소모를 완벽히 배제한 고도의 자동화된 컨텐츠 소통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동화된 소통이요? 네. 고객을 만나서 말로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사에서 정교하게 제작한 유튜브 영상 링크나 구글 폼 설문지를 툭 던져줍니다. 아, 직접 입 아프게 말하지 않는군요. 그렇죠. 고객이 영상을 스스로 보고 아, 내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배터리가 부족한 거였구나 하고 스스로 무장해제되도록 딱 만드는 거죠. 심리전을 쓰는 거네요? 네. 그리고 증명은 오직 시각적이고 물리적인 데이터로만 딱 보여줍니다. 오링 테스트나 열화상 카메라, 엄지발가락 정렬 테스트 같은 것들이 동원되는 거죠. 아,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딱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엄지발가락이 일자로 딱 정렬되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건 그렇다 치고요. 오링 테스트요. 네, 오링 테스트. 그거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으고 다른 사람이 당겨서 힘이 얼마나 들어가나 보는 그 방식 맞죠? 맞습니다. 많이들 아는 방식이죠. 그거 이미 과학계나 의료계에서는 객관적인 물리적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적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엄청 비판받는 대치 의학 방식 아닌가요? 심사관들이 철저히 물리적 데이터만 쓴다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한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엄밀한 과학적 잣대로만 보면 오링 테스트는 비판의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걸 비즈니스와 심리학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들이 왜 이런 방식을 객관적 데이터라고 부르도록 훈련받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 관점이요? 당장 변하는 걸 보니까요? 그쵸. 라만홀딩스에게 중요한 건 논문 수준의 과학적 엄밀성이 아니에요. 고객의 의심을 한 방에 잠재우고 이것 봐라 시스템이 너의 하드웨어를 복구했다 라는 식의 심리적 주도권을 딱 쥐는 게 핵심인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적 팩트 폭격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시각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권위를 확 획득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퍼포먼스죠. 당신이 만약 지금 실적 압박이나 감정 노동에 엄청 시달리는 세일즈맨이라면 이 모델이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업사원들의 로망이 다 들어있죠. 맞아요. 고객한테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입 아프게 설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저 권위 있는 태도로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이해 못하시겠으면 당신은 우리 시스템 누릴 자격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주도적인 위치. 엄청난 매력이죠. 주관적인 감정 소모 하나도 없이 쿨하게 월 2천만 원 수익을 올린다는 건 정말 지친 현대인들한테는 거부하기 힘든 마법의 주문일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월 2천만 원, 7억 원의 자산, 뭐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는 되게 달콤한 목표이겠지만요. 네. 라만홀딩스가 40시간 교육을 통해서 심사관을 1,500명이나 육성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거대한 비전은 훨씬 더 철학적인 곳을 향해 있습니다. 아, 네. 그들의 전략문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신인류 유토피아. 맞습니다. 신인류 유토피아. 솔직히 처음엔 이거 무슨 사이비 종교나 SF 영화에 나오는 악당 조직의 마스터 플랜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이들의 플랜은 우리가 익히 아는 자본주의의 약육강식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요. 약육강식이 아니면요? 9인류는 누군가를 짓밟고 경쟁해서 파일을 뺏어야 생존했지만 이들은 자율경영과 가치공동체의 확장, 즉 밸류 시너지를 통해서 상호 번영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밸류 시너지. 네, 1,500명의 마스터가 최적화의 딱 정점에 서서 시스템을 통해 질병, 리스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비참한 감정 소모가 완벽하게 제거된 통제된 세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통제된 세계란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가 정의하는 건강이라는 게요. 단순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벽히 안녕한 상태잖아요. 네, 아주 이상적인 정의죠. 라만홀딩스는 이 추상적인 유토피아를 미토콘드리아 전압 조절이라는 물리적 시스템이랑 그 배타적인 비즈니스 멤버십을 통해서 현실에 딱 구현하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룬 상위 마스터들이 하위 계층을 조력해서 그 유산을 전수한다는 계획. 이게 뭐 설령 과대 포장된 마케팅일지라도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먹히는지 알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요. 맞아요.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감정 낭비도 없는 아주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 안에 소속되고 싶은 욕망을 정확히 꿰뚫은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무슨 기계를 파는 게 절대 아니에요. 9.16의 그 불안전함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스템의 소호자로서 완벽히 최적화된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을 다룬 심층 탐구를 싹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체를 배터리가 부족한 스마트폰으로 바라보고 미토콘드리아 전압을 조절해서 85%의 휴먼 OS 풀 퍼포먼스를 이끌어낸다는 라만 홀딩스의 파격적인 세계관을 엿보았습니다. 네, 흥미로운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 기술을 무기로 철저한 무관용 원칙과 엄청난 고가의 진입 장벽을 세워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고수익 자동화 모델을 창출하는 공인 심사관들의 치밀한 비즈니스 전략도 파헤쳐왔죠. 엄청난 전략가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감정 소비와 질병이 완전히 사라진 신인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그들의 장대한, 어쩌면 되게 논쟁적인 비전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던지며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만약 여러분의 신체와 감정이 그들이 약속하는 것처럼 85%의 완벽한 효율로 최적화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확실히 피로나 질병은 싹 사라지고 여러분의 업무 효율은 기계처럼 극대화될 겁니다. 완박한 상태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겪는 비효율, 이유 없이 막 찾아오는 감정적 방황, 상처받고 넘어지는 그 불안전함 속에 인간의 창의성, 예술성,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인간다움이라 부르는 것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통과 에러가 완벽히 제거된 최적화된 기계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반대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사색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제어되는 시스템의 안락함이냐, 아니면 오류투성이지만 통제받지 않는 인간 본연의 자유냐, 어쩌면 그 시스템의 오류 자체가 인간만의 고유한 서명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당신이라면 과연 가입비 1,000만 원과 함께 완벽한 85%의 세계로 들어가는 티켓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논쟁적인 문서를 끝까지 함께 해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다른 도발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